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버지 김민준입니다. 예약된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일어나 손을 내미는 사돈의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호텔에서 욕정을 나누던 그 남자. 이제는 아들의 장인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남자. 테이블 밑으로 은밀히 닿는 발끝.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여자의 욕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 배우는 남자 주인공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이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9년을 살았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저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 수지는 중얼거리며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남편 진철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했을 때만 해도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진철은 성실한 남자였고 돈도 잘 벌어왔습니다. 아들 현우가 태어나고 집도 샀습니다. 수지는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지는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철은 수진을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철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진이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부부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수지는 자신이 성녀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 남편과의 잠자리 이야기가 나오면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 설거지 끝냈어.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 미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만날 때마다 죽은 사람 같아.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탓하지 마. 우리 동갑이잖아.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남편한테 행복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여자라는 걸 잊었어? 49살이 많은 나이야? 아니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밤 나와. 내가 데리고 갈 데가 있어. 어디? 클럽. 요즘 우리 나이 사람들도 많이 가.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내가 클럽을 왜 가? 가서 내 삶의 버튼 한 번만 눌러봐. 네가 여자라는 걸 느껴봐. 미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 죽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수진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진철이 들어왔습니다. 진철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철은 거실로 들어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수진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철은 수진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진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철은 음식을 데워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진철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철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은 몸이 굳었습니다. 진철은 급하게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이기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철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등을 돌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49살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세면대를 움켜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기능이야.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삶의 버튼 한 번만 눌러봐. 다음 날 저녁 서랍을 열고 오래전에 사둔 빨간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립스틱이었습니다. 수지는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20대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수지는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조금 끼긴 했지만 입을만 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입술과 검은 원피스를 입은 자신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갈게. 지금.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삶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경에게 받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빨간 입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클럽 앞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경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수진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어머, 너 정말 작정했구나. 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미경이 수진을 끌고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어두웠습니다.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수진을 바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수진은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이었습니다. 어때? 기분 좀 나? 미경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0년간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지는 미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30년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수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수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팔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말하며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수진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한잔 하시겠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친구분과 함께 오시죠. 제 친구도 있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경을 돌아봤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남자는 수진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룸 안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미경이 들어가자 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이에요. 남자가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골프장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민준의 말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수진을 수진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현우 엄마, 아줌마,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직접 술을 따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나온 날이에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멋진 결정이네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꼭 필요하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 클럽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민준이 말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수진은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존중하는 말투, 부드러운 손길.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흘 후 수진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둘은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수진은
민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보자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수진은 그 작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둘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하셨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됐어요. 행복하세요?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항상 외곽의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위해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주문해 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더 알고 싶어요. 수진은 민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민준의 손길은 진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수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4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몸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수진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모텔을 나서는 수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간 느껴본 적 없는 활력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진철에게 친절했습니다. 밥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진철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데려가려고요. 인사시켜 드릴게요. 현우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수진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딸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수진은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에게도 딸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의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수진은 지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수진이 말하며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골프장을 운영하세요. 그 순간 수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경기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래됐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요. 왜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이름이 지영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골프장 운영한다고 했나요? 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진정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한대요. 장소는 시내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수진은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 몰라요. 우리를 묶어주는. 수진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수진은 남편 진철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자리로 가는 수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도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버지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진철에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철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아버지 박진철입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민준의 발이 수진의 발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 민준이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잖아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현우와 지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신랑 어머니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코르사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현우와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준이 보였습니다. 민준도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민준도 사돈으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식이 잘 끝나서 다행이야. 진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한 가족이에요. 수진은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진철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나랑 동갑이래.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던데. 그래.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철이 수진을 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결혼식 준비하느라 피곤했지? 조금.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철이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애들 결혼도 시켰으니 우리도 편하게 살자. 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말에 민준과 진철은 골프를 쳤습니다. 저녁에 진철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사돈이 좋은 사람이야. 골프도 잘 치고. 그래. 다음 주에 우리 부부끼리 저녁 먹자고 하더라.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씻다가 물을 틀어놓은 채 굳었습니다. 괜찮아? 안 가고 싶으면 내가 거절할게. 진철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야죠. 사돈인데. 다음 주 토요일 네 사람은 시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준과 진철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동갑이라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 놓고 지내죠. 민준이 진철에게 말했습니다. 진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민준이 수진을 힐끗 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의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수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놀라 멈춰섰습니다. 뭐 하세요? 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벽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정신 나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도 원하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은 짧고 숨막히는 키스를 나누었고 수진은 이 금단의 접촉에 심장이 터질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서 오래도록 갈망했던 여성으로서의 인정을 확인하며 죄책감과 쾌락이라는 이중의 감정 속에서 이 위험한 관계를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억압과 민준의 욕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에 펜션 예약했어요. 부부 동반으로.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우리 사이좋은 사돈끼리 여행 가는 건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밀치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온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철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펜션 가는 거 어때? 경치 좋은데 알아뒀어. 민준이 진철에게 말했습니다. 진철이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진철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진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진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진철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해주고 싶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철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진의 노력은 진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진철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철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진철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펜션 출발해요. 준비하세요. 수진은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진철은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민준의 아내도 같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펜션은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수진과 진철이 한 방을 쓰고 민준 부부가 다른 방을 썼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진철과 민준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서로의 배우자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하게 만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자리를 비운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 펜션 뒷마당 등 노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어김없이 서로를 탐하는 스릴을 즐겼습니다. 밤 11시가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철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와요. 복도 끝 빈 방으로. 수진은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철을 봤습니다. 진철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 앞에 있던 민주는 수진에게 거칠은 키스를 퍼부었고 빈 방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극도로 어두웠고 창문은 두터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펜션,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폐륜적인 사실이 이들의 욕망을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스릴로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는 굶주린 야수처럼 수진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나눈 만남 중 이곳이 가장 완벽한 미래 장소네요. 라고 속삭이며 수진의 옷을 급하게 벗겨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하듯 민준의 행동에 거침없이 응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몸을 가장 간절히 갈망했던 존재처럼 탐했으며 수진 역시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여성으로서의 모든 욕구를 민준에게 분출했습니다. 그들은 이 잠든 가족들 위해서 이루어진 욕정이야말로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는 폐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수진은 민준에게서 떨어져 복도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꺼내려는데 평소 쓰던 파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서랍을 뒤지고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파우치가 없었습니다. 어디 뒀지? 수진은 중얼거리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침대 밑도 찾아봤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파우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 파우치는 민준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펜션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항상 들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펜션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네가 신혼집에서 가까우니 펜션에 들러서 좀 찾아줄 수 있니? 한참 후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차를 몰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에 묵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파우치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방에서는 못 봤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수진과 진철이 묵었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보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파우치는 없었습니다. 혹시 복도나 뒷마당 같은 데 두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펜션 주인이 말했습니다. 복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CCTV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펜션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1층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여러 개의 화면이 떴습니다. 언제 오셨죠? 지난 금요일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복도 쪽부터 볼까요? 펜션 주인이 복도 CCTV를 재생했습니다. 빠르게 돌리며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머니 계시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 수진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를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뒷마당 쪽을 볼까요? 펜션 주인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뒷마당을 비추는 CCTV였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빠르게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펜션 주인이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 어머니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인 민준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펜션 주인도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 수진을 벽으로 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눴습니다. 격렬한 키스였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조심스럽게 현우를 봤습니다. 이거 계속 돌려주세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다시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복도 CCTV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장인이 복도 끝방에 서 있었고 잠시 후 어머니가 조심스레 장인에게로 다가갔어요. 장인이 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또다시 격렬한 키스를 한참 나누더니 이내 방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끝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나왔습니다. 민준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펜션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파우치는요? 펜션 주인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마당에 나온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잔디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병원? 응. 오늘 아침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지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6주래. 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보여주셨어. 작은 점 하나가 보이더라. 우리 아기야.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도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빨리 와. 같이 기뻐하자.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현우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받았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내일 시간 되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골프장 사무실로 와. 알겠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현우는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손을 들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장인어른.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어제 펜션에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션? 네. 어머니가 파우치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현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야. 뒷마당에서 어머니와 장인어른이 키스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복도 끝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봤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명 들을 생각 없습니다. 현우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두 분의 관계는 당장 끝나야 합니다. 현우야, 잠깐만.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CCTV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시면 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얘기 좀. 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니, 평생 어머니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현우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준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라니.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부러 오래된 펜션으로 갔는데 CCTV가 있으리라고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맙시다. 현우가 알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민준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집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알았다고?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전화했습니다. 민준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진철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은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뭘 봤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들어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설명하고 싶어? 제발.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덮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수진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서 문자가 온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수진은 스스로를 가두고 참회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어야 해. 수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며느리 지영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재료를 시장에서 샀습니다. 미역, 쇠고기, 신선한 채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담아 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아, 네가 몸조리 잘해야 해서 음식 좀 만들어 왔어. 수진이 음식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봉지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현우 있니?
회사 갔어요. 수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앉아 있어. 수진이 지영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탔습니다.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몸은 괜찮아? 네. 입덧이 좀 있지만 괜찮아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앞으로 내 몸조리 도와줄게.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영을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지영과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지영은 수진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수진을 보면 여전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음식을 가져갔을 때 현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들어오세요. 현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이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영이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즘 입맛이 없는데 어머님 음식은 잘 먹어져요. 그래, 많이 먹어. 수진이 지영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수진은 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식사나 하세요. 현우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수진은 지영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모니터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수진은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기뻐서 그래. 병원을 나서며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초음파 사진 한 장 드릴게요. 가지고 계세요. 정말? 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초음파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진철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주가 곧 태어나는구나.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철이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수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로 살 거야. 수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USB가 잡혔습니다. 펜션 CCTV가 담긴 USB였습니다. 현우는 USB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지워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 현우는 USB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잠갔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은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집을 깨끗이 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로 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겨있던 서랍이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서랍 안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정돈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USB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지영은 USB를 들었습니다. 겉면에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영상인가? 아니면 여행 사진? 지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영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펜션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복도로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격렬한 키스를 하고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컴퓨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영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영아? 현우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지영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영아. 현우가 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영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지영이 현우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알았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언제부터 알았냐고. 지영이 현우를 밀었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배 생각해. 배? 지금 배 걱정할 때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지영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지영이 현우를 밀쳤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지영아, 나가라고. 현우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밥 좀 먹어.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방에서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지영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지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영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현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현우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요? 의사가 현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산입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우는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손을 빼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혼자 알고만 있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은 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현우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겼기 때문이야. 내가 그 USB를 숨겼기 때문에.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다시 벽에 쳤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당신들 때문이야. 현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현우야, 어머니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시면 압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인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으로 오십시오. 무슨 일인데? 지영이가 유산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서는 없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현우는 병실 의자에 앉아 지영을 지켜봤습니다. 지영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은 손을 빼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 후 지영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만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지영에게 가져갔습니다. 먹어. 기운 좀 차려야지. 필요 없어. 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USB를 숨긴 게 잘못이었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 현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아기가 죽었어. 죽었다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그 영상을 숨기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지금 살아 있었을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지영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진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진철이 퇴근해서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왔니?
밥 먹고 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차갑게 봤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응. 방에서 옷 갈아입고 계셔. 현우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진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앉으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진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현우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현우야, 앉으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진철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진철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펜션 뒷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철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진과 민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키스를 나눴습니다. 진철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철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진철은 천천히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돈하고...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진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진철을 붙잡았습니다. 진철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현우가 진철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달려왔습니다. 여보, 현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진철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철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생명은 괜찮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진철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수진을 막았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현우야, 아버지를... 들어가지 말라고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진철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철은 수진을 밀쳤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설명 좀. 설명? 무슨 설명을 해?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 진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자.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진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진철은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진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영상을 들고 다닌다고요? 네.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책상을 쳤습니다. 수진 씨 연락처 주세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주는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모텔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심각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정에 가게 되면 수진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말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제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사업가예요. 명예가 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명예가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유혹했다고 해야 해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현우는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아,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얼굴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다 당신네 가족 때문이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혼해.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며칠 후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영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현우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아이와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당신들이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텔방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읽고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읽고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빌어먹을.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프장이 보였습니다. 지켜야 해. 내 것을 지켜야 해. 민준은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철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병에 입을 대고 들이켰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30년이 모였어. 30년이. 진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진철은 일어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액자가 깨졌습니다. 다 끝났어. 진철은 중얼거리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병을 들어 또 마셨습니다. 수지는 모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리가 멀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서 벌을 받아야 해.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민준의 아내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욕망이었지만 끝은 모든 것의 파멸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네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옥 같은 시간을 예감하며 어둠 속에서 각자의 고통을 삼켰습니다.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이혼 소송은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고 민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제 명의로 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현우가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법정에 혼자 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피고 김민준과 박수진은 사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유산했습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민준은 박수진의 일방적인 접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박수진과의 관계가 그녀의 일방적인 접근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까? 네, 재판장님. 민준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계속 접근했습니다. 수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을 봤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시오. 수진은 앉았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 수진에게 보낸 문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펜션을 예약했다는 내용과 만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자들은 피고 김민준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그 문자들은 박수진이 먼저 연락해서 보낸 답장일 뿐입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나를 여자로 대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을 봤습니다. 계속하시오. 민준 씨는 펜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그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재판은 다음 날짜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은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차갑게 봤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해요. 제 인생은요? 제 아들은요? 그건 수진 씨 문제예요. 민준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진철은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으로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진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야. 진철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한테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 진철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그게 부부인 줄 알았어. 눈물이 진철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난 내 엄마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진철이 흐느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진철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수진과 김민주는 사돈관계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 박수진은 원고 박진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민주는 원고 박현우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돈간 불륜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유산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2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사돈간 불륜으로 손주 유산 비극.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민준의 골프장 회원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원 탈퇴가 쏟아졌습니다. 골프장은 한산해졌습니다. 민준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골프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골프장은 다른 업체에 넘어갔습니다. 민준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다 수진 때문이야.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수진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거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살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현우야.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건강 챙기세요. 너도. 짧은 통화였지만 현우는 만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철은 집 문을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출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수진이 사는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철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진철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진철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진철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책상에 기대 섰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벌 받고 있어. 진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진철을 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너를 여자로 안 대한 벌.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해.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한 번이라도 너를 제대로 안아줬으면. 눈물이 진철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진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진철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건강해. 당신도.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철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진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원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진 채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내 가족 모두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뒤로하고 견뎌야 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진철이 수진의 고시원 방을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현우예요. 응, 현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깨졌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약을 많이 드셨대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 어디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일을 그만두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진철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우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들어오지 마세요. 현우가 수진을 막았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야, 엄만데. 어머니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우야, 제발 가주세요. 현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곳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수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관이 나가고 상여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문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수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수진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당신을 죽인 거야.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수진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섰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진철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진철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났던 날, 민준이 수진을 수진 씨라고 불렀던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던 그 순간, 다 헛것이었어. 수진은 말했습니다. 파도가 수진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는다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버렸어. 수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을 멈췄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현우가 수진을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지영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던 모습, 살아서 벌을 받아야 해. 수진은 뒤돌아섰습니다.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벌이야.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민주는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준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불행해. 그거 알아? 민준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행복해서는 안 돼. 우리가 저지른 죄값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벌을 받으면서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밥, 아플 때 간호해주던 모습, 따뜻했던 기억들. 어머니,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현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돈간 불륜으로 손주를 잃은 비극. 기자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기자는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났습니다. 수진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사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사돈하고 그럴 수 있나? 손주가 불쌍하다.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수지는 기사를 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행방을 감췄습니다. 원룸도 빼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민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지는 고시원 방에서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여자란 걸 알게 해준 남자.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욕정의 대가로 내 아들은 자식을 잃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에 받은 눈송이가 녹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깊은 파국을 불렀어. 수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도 없는 방, 화장품도 없는 방, 빨간 립스틱도 없는 방. 이제 나는 여자가 아니야. 그냥 죄인일 뿐이야. 수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철의 얼굴, 현우의 얼굴,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손주의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참회였습니다. 현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욕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내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이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슬픈 증언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죄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욕정의 대가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빚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현우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민주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몰락을 견디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끝, 욕정이 부른 비극의 결말이었습니다. 수지는 30년 동안 여자가 아닌 기능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여자로 대접받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아들은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었으며 수진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사업과 명예를 모두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부부 사이의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가 어떤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